유학하고 있는 자식한테 돈을 보낸다 그러면 이 일정만 생각해 보시면 길게는 일주일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환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 언제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환전에 대한 체크를 안 하고 5분 만에 내가 자식한테 바로 필요한데 돈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실까요? 굉장히 편하죠. 바로 리플이 그 역할을 좀 해줬었던. 안녕하십니까, 유신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책을 내기도 했는데 긍정과 부정. 트럼프 때는 사실 제가 표현해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강한 용수철을 기억하셔야 된다. 굉장히 많이 끌어내리지만 무언가 상승하거나 무언가 심리가 호전될 때는 용수철처럼 굉장히 강하게 스프링 차원으로 튀어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시고 연구하시고 좀 스터디를 하신 분들이 차후에 좋은 삶의 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후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대해 어떻게 보셨나요? 가격은 사실 시장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만드는 가격이고, 잘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가 안 될 것 같았지만 상당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 되면서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미국을 가상화폐의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전폭적인 지지에 대한 센티먼트, 심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는 이슈들, 이게 이제 접목이 되면서 급등 시세를 만든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는 횡보를 보이거나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 자체가 많이 정책으로 변환되고 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화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패권을 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통화들이 뭐가 있죠? 달러가 있고 유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많이 싸우고 있는 위안화가 있죠. 근데 위안화가 아직은 8%이지만 이미 금융위기 때 중국 삼각지 연안 지역에서 무역 통화로 쓰라라는 이제 국제 통화로서의 어떤 발돋움이 있었고요. 최근에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위안화 거래를 계속하면서 전 세계에서 사용량은 아직 8%에 불과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80%입니다. 그럼 감히 넘나들 수준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10분의 1 정도의 비중의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동성을 대체하는 화폐를 먼저 선점하게 된다면 그 통화에 대한 화폐에 대한 사용량은 굉장히 폭증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걸 알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중국 따라오지 마. 암호화폐까지 우리가 섭렵을 해가지고 달러의 패권을 더 강화시킬 거야. 아주 쉽게 말하면 여기서 달러의 사용량을 더 늘릴 것이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갖다가 허용하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시가총액도 상당히 크죠. 그리고 이것에 의한 유동성 시장도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 부분이 달러랑 딱 접목이 돼서 붙어 있다. 그러면은 그만큼 접목된 만큼 당연히 달러의 사용량과 달러의 비중 자체는 더 커지겠죠. 반대로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안화가 이것을 과거에는 사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반대하고 규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대한 스탠스가 아직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안화의 절대적 사용량 증가와 함께 위안화의 전 세계적 통화 지위로서의 상승을 꾀한다고 한다면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갖다가 일정 부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입장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요지는 뭐냐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이 다른 통화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각자 갖고 있는 화폐의 패권과 사용량을 더 늘리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는 국면에 있다. 그래서 그 전에 바라보던 암호화폐가 디지털 금으로서 투자하고 가격이 오르는, 그리고 또 혹시 떨어지면 또 다시 사서 차익을 노리는 이런 차원보다는 정책적인 어떤 수단으로서의 도구로서 지금 사용이 되어갈 그 변환기에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트럼프 취임 후에도 비트코인이 안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좀 혼돈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정책들을 보셨는데, 최근에 이제 상호무역법을 보셨죠? 상호무역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바로 그것을 실시할 수 있고 외국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상호무역법으로는 트럼프가 이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율 몇 프로야 라고 외치면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비축 자산이죠. 트럼프가 지금 얘기한 거는 비트코인을 사용을 해서 비축 자산으로 쓰겠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 비축자산이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미국의 전체적인 부채가 36조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80%는 연방정부고요. 30%는 트러스트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퇴직 군인들에 대한 펀드라든지 이런 소셜 펀드 아니면 메디컬 펀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공공자금 펀드,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30%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시면 사실 이게 명분이고 그냥 지나가는 프로세스이긴 하지만 부채 한도 협상, 상한선을 넘으면 일시적 셧다운이 항상 있었죠. 그럴 때마다 항상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은 국가 부도가 일어날 것 같아. 하지만 한도를 높여버리면 끝난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트럼프는 이 얘기를 하죠. 첫 번째, 한도를 아예 없애자. 원래 이거는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과거에는. 그러니까 아예 한도를 없애자. 뭐 이런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한도에 차면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고 의회 승인이 안 나는 동안에는 또 셧다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국가 부도에 대한 형식적이고 포멀한 포맷이지만 형식적으로나마 부도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비축 자산을 갖고 있으면 결국에 현금화 가능하죠. 현금화 가능하면은 각 연방 정부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국가 공공기관이든 현금화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고 세금이나 많은 재정을 마련한 다음에 또다시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구축을 해놨다가 또다시 매도를 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어차피 형식적이었던 부채 한도를 없애기보다는 그 중간 차원에서 사실은 비축 자산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근데 비축 전략 자산은 사실상 미국의 법 체계를 보시면 비축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각 행정부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이건 행정명령,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연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비축 전략 자산이라고 한다면 연준이 그 자산을 쌓게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우리 금 투자하듯이 쌓게 되는데 연준은 그걸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행정부 수장들과 그 다음에 의회의 총체적인 합의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실질적인 포맷은 의회 승인이지만 각 행정부에서 또 반대를 하거나 중앙은행이 반대를 하면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인원과 다양한 기관이 참여를 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이다. 다만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저는 감히 예측컨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모든 패러다임을 잘 보시면 정책과 정해진 기준, 그 다음에 미국의 이익, 이 두 가지에서 항상 이렇게 대립적인 구조로 보이면 이익이 된다면 결국엔 그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적인 전략적 비축 자산이 된다면 왜 이익이 오나요? 국가에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하게 되면요, 상업은행들조차 회계상 지금은 아직 클리어하게 해소가 안 됐지만 상업은행도 비트코인을 허용하는 회계적 기준이 마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업은행들조차도 유동화에 대한 부분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하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SBB 사태 기억하시죠?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만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디폴트, 파산의 어떤 리스크까지 전이는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미국 은행들의 숙명적인 과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익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국가적인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인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서서히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사에 코인 언급이 없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는 사실은 해야 되는 정책이 너무 많죠. 근데 우리가 닉슨 독트린이고 트럼프가 일기 때 세웠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의 총체적인 시스테믹한 그 문구들을 잘 보시면요, 트럼프의 첫 번째는요, 안보입니다. 이 모든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의 모든 답이,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모든 답이 다 나왔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수정주의 국가들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그 압박 속에서 우리나라 총체적으로 쭉 내려가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위협받을 수 있고 웰페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는데, 이런 웰페어들을 보장하고 이 사람들의 삶의 질적 개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미국인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외부에서 뺏기는 일자리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관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이 이야기는 과거에 닉슨이 발표했던 닉슨 독트린하고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일치를 합니다. 즉 트럼프는 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첫 번째, 방위비 협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안보에 대한 방위비 협상 기반 하에서 국민들의 웰페어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세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차적으로
관세 정책을 시행한 다음에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출과 함께 이번에 또 정교하게 이루어야 되는 것은 미국 노동법 개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법 이민자들을 추출한 다음에 또다시 이 사람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럼 내수의 경제 활성화는 어떻게 되느냐? 서브딕션으로 봤을 때 결국에 아직까지는 파월 의장하고의 미팅은 없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할 겁니다. 원래 페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민간 기구이지 정부 기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통일 이론에 따르면 사실은 연방 정부의 중앙은행이 귀속되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베센트 펀드 매니저 출신인 베센트를 재무장관을 취임시킨 거는 전반적인 신용대출을 늘리라라는 처음에 그 포스트잇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 사람을 임명하고 장관 자체도 계속적인 대출을 통해서 내부 투자, 소비를 증진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서브딕션으로 내려가면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구축함으로써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기관 그리고 상업은행들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매김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실 순차적으로 보면 정책 순위상 해야 될 게 굉장히 탑라인에 많고 하위 부분에 비트코인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지나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잊혀진 게 아니라 서서히 하나씩 스텝 바이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다량 보유가 미국에게 부담이 될까요? 결국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가 화폐가 있는데 사실 화폐의 가장 핵심은 뭐죠? 많이 쓴다가 제일 핵심입니다. 많이 쓸수록 가격이 올라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쓸수록 패권이 유지가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위안화는 사실은 덜 쓰여져요. 10분의 1밖에 안 쓰여집니다. 달러 대비해서. 그러면 이것을 더 쓰여지게 하려면 바로 아주 쉽게 위안화하고 비트코인을 직접 연동해서 서로 샀다 팔았다 하는 시장 자체를 크게 만들면 위안화의 사용량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리스크라기보다는 서로 선점하기 위한 어떤 눈치 작전 중에 있다. 미국은 먼저 선점을 해서 언어적으로 트럼프의 언어를 통해서 일단 구두적으로 비트코인을 우리 국가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선언을 한 것이고요. 중국은 아직 입장 표명은 안 한 채 비트코인을 서서히 좀 사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남은 절차 중에 하나는 뭐죠? 민간 금융기관, 개인들한테 아직까지는 약간은 규제화해 왔던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허용 방침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아직 본격화되려면 좀 시기가 걸릴 수 있으니 사실은 지금은 서로 약간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통화가 더 암호화폐에 노출이 많이 되고 비트코인 많이 노출돼서 패권 자체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과 그 패권을 조금이라도 뺏어오려는 중국의 그런 어떤 서로 간의 교두보적인 화폐의 전쟁의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의 금 구입량 증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게 핵심은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미국의 부채가 36조 달러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나라의 부채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국가 부채도 많은 상황이고 중국 역시 물론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부채는 사실은 탕감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채가 많은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인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이제 300조 달러 이상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부채의 현금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부채가 현금으로 많이 쓰인다는 이야기는 현금의 가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현금을 대용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역설적으로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대신에 실물 자산이나 다른 대체적인 투자 수단이 더 급부상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중앙은행 포트폴리오로 생각해 봤을 때 중국이 만약에 달러를 판다면 뭘 사야 될까요? 유로화를 사야 될까요? 엔화를 사야 될까요? 블록이 다른데, 그러면 화폐가 아닌, 전통 화폐가 아닌 다른 것을 사야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금본위가 무너지기 전에 기본적인 세팅, 출발점 자체가 금본위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금을 먼저 사는 대체적인 방편을 선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서서히 많이 사려는, 매수자로서 많이 사려는,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하려는, 중국 인민은행이 개입을 하려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체되는 어느 정도 시장의 인식이 완성된 자산이 아직은 없지만 결국에는 더 많은 원자재들을 사려는 중국의 움직임들이 앞으로 가속화될 수 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더 많은 유동성을 달러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금, 그 외의 원자재까지 모두 다 위안화로 거래될 수 있게끔 하는 시장을 다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안화와 달러의 거래 자체는 서서히 끊겨가는, 서로 간의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절단이 되는 그런 형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십니다. 트럼프가 경제부처 수장을 모두 친가상화폐 인사로 채웠는데 정책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책화된다고 해서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뭐 저도 잘 틀리고 가격에 대한 예측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참고로만 들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가격에 대한 예측 전망을 논외로 하고서라도 사실 세 가지 포인트가 나오죠. 첫 번째,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쓰여진다. 그러니까 국가의 내부적인 자산으로 유동성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부분이 핵심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상업은행으로 갑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 SEC에서 최근에는 이제 리플에 대해서 ETF도 승인해달라는 자산운용사의 이제 요청이 있었는데 신청서가 발행이 됐는데요. 그러면 SEC가 항상 리플을 계속적으로 압박을 했던 것은 결국 SEC법에 해당이 되는 우리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자본시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SEC법의 위반이다라고 해서 그것 자체에 대한 허용과 ETF의 출시를 계속 금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석 자체를 다르게 한다면 충분히 리플에 대한 ETF도 승인이 될 수 있고, 축차적으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플랫폼화되어 있거나 대배 사용되는 많은 암호화폐에 대한 ETF들이 더 많이 허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ETF가 출시가 되면은 가장 이득을 보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미국의 상업은행입니다. 상업은행의 수수료가 비트코인 출시 이후에 사실 뮤추얼 펀드 운용의 수수료보다도 비트코인 암호화폐 ETF로 인한 수수료 수익이 3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특성 자체가 워낙에 샀다 팔았다의 수요가 많고 ETF도 마찬가지란 거죠. 그러면 상업은행들의 영업 현금 흐름은 더 좋아질 여지가 있고, 그 돈들은 결국에 상업은행들이 지금 MMF와 그 다음에 국채 시장에서 굉장히 큰 손으로 계속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국채에 대한 매수 여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굉장히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에 직면할 때마다 예금 인출 리스크라든지 특히 지역은행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화 되면 될수록 예금자들에 대한 인출 리스크들이 항상 익스포저가 커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유동성을 빠르게 돈으로서 회수할 수 있는, 우리가 사실은 상업은행 같은 경우는 지준 예치를 해놓고 페드한테 돈을 맡겨놓으면 예치해둔 돈을 나중에 현금 유동성이 모자라면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하룻밤의 시간 정도는 걸리거든요, 최소한. 근데 그 시간에 요즘 디지털화되어 있으니까 미리 1시간 만에 새벽 2시에도 빼버리잖아요. 그런 사태가 SBB 사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자체적으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회계적으로 인정을 해주면 사실 바로 5분 만에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즉 지금은 비트코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금융적 정책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서 정부에서 금기시됐던 부분을 풀어주면 상당히 어려웠던 난제들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정책들이 하나씩 시행이 될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어느 정도 관심을 두시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자산 배분이라는 개념을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장 자산인 비트코인을 편입하시되 우리가 소위 2등, 3등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든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자체는 사실은 이더리움만큼 플랫폼화 기능보다는 폼, 이름 설정하는 데 있어서의 플랫폼으로서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우리가 대비라고 하는 데에서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이제 그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범용적인 사용량도 늘고 범용적인 사용량이 많은 만큼 기본적으로 우리가 ETF로서의 승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비중에 맞춰서 좀 전체 자산의 일부를 예를 들면 10%, 20%, 30% 정도를 투자를 하되 그 안에서도 비트코인 예를 들면은 30%, 그 다음에 이더리움 관련된 자산들 20% 이런 식으로 축차적으로 배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위주의 시장이긴 하지만 다른 알트나 여러 가지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VC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VC는 이
기업 자체가 언제 어떻게 현금 차축 능력이 생기고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가치가 높아져서 현금 엑시트가 가능할지 수익이 높아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n분의 1 투자를 보통 하거든요.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의 밈코인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비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유명세를 이용을 해서 그걸로 이제 돈을 많이 이제 모았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근데 사고의 전환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코인이 사람을 표명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 도치 같은 경우도 민코인 중에 하나였는데, 민코인들이 사실 비판으로 일자면, 만약에 어떤 코인의 이모티콘 자체가 너무 이쁘거나 귀여우면, 이쁜 강아지거나 이쁜 어떤 캐릭터라고 하면은 투자가 많고 투자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 자체는 사실은 넌센스 하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화폐적 기능이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동안 부채가 사실은 현금화되고, 부채가 현금화되면서 사실 그동안에 느꼈던, 우리가 기본적인 인플레이션을 제거한 실물 시장에서 나머지 요소들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CPI 상승률은 전 세계적으로 서서히 낮아진다고는 하지만, 절대 가격으로 보면 대부분의 식료품 가격만 보더라도 2020년 대비해서도 지금 거의 1.5배에서 2배 이상 늘은 상태예요. 그만큼 실물 자산에서 기본적인 우리가 소비해야 되는 자산 자체가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대신 소득 기반은 사실 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러한 형국이 어떻게 전 세계인들에게 느껴지느냐.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인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생활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마이너스가 난다는 건 뭐냐면, 실물만큼의 가격 상승을 꾀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자산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코인조차도 만들어진 거고, 아직까지는 더 확대가 되고 있지는 않고, 최근에는 트렌드가 크진 않지만, NFT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술품 아니면 여러 가지 기념품들, 사진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NFT화 해가지고 그걸 현금으로 사고 팔았는데, 이런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화폐에 대한 기억과 화폐 자체에 대한 유용성의 가치에 대해서는 계속 페이드 아웃되고 있어요. 결국에 부채의 과다한 남용 때문이죠. 그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은 민코인이 돼서, 민코인이 됐을 때 그러면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 사람이, 우리가 요즘에 가치로 매기지 못하지만 인플루언서들 얘기를 하잖아요. 인플루언서가 SNS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는 것처럼, 그것 자체를 그동안은 유명세, 유행, 트렌드라고만 생각했지만, 그것 자체에 대해 또 가치를 매기는 것이 사실은 네트워크 사슬의 어떤 개념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매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행화되고 트렌드화 된다면 그런 것에 모두 다 가격을 매기고 자산화하는 개념들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것은 언제까지 가능하냐. 절대적인 실질 소득 자체가 어느 정도는 증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자산에 대한 개발, 민코인 다음에 NFT,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요? 아주 쉽게 우리 얘기를 하면은 사실 더 많은 트렌드들, 최근에는 또 무엇이 트렌드가 되고 있죠? 과거에 유명했던 수집품들이 비싸게 팔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 종류가 자동차도 있었고 가방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옛날 돈이 또 비싸게 팔리는 경향들도 있어요. 그만큼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에는 모두 다 매겨버리는,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갈까요? 가장 저희 끝단은 자산의 모든 트렌드, 예전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골동품까지도 지금은 원활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골동품이었는데, 골동품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현금을 대체하는 자산 투자에 대해서 종류는 계속 다양화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민코인은 사회적인 현상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알트코인 중 리플이 핫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리플은 좀 특이 케이스가 있죠. 왜냐하면 리플은 최초에 이제 출시가 될 때부터 리플은 송고만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파워풀한, 그러니까 송고만 대체를 한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직도 달러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일단 미국에 예를 들어서 유학하고 있는 아들한테, 자식한테 돈을 보낸다 그러면 일단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환전하는데 또 환전이 하루 만에 일어나나요? 환전 수수료가 제일 싼 데를 찾아야 됩니다. 그 환전 수수료가 싼 데를 찾은 다음에 그 돈을 어카운트, 즉 자식이 미국에서 거래하는 뭐 시티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SC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망이 있는 그 은행의 계좌와 연동되게 한국 내에서도 외화예금 계좌를 터서 또 돈을
입금을 한 다음에 외화 자금을 입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자식이 그거를 갖다가 현지에서 찾아서 쓰는데 이 일정만 생각해 보시면 길게는 일주일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환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환전할 때 그래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 언제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환전에 대한 체크를 안 하고 5분 만에 내가 자식한테 바로 필요한데 돈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실까요? 굉장히 편하죠. 바로 리플이 그 역할을 좀 해줬었던,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 사용에 대한 송금에 대한 기능들이 더 장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SEC의 소송권 자체도 무난하게 마무리될 거란 기대까지 덧붙여지면서 거기에다가 리플 ETF도 나올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사실 송금안이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여러 가지 트랜잭션 거래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버벅거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송금을 했는데 암호화폐를 보냈는데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거나 이제 불한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보냈는데 하루가 걸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2배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리플 같은 경우 그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몇 분 안에, 길면 30분이라도 사실 1시간 이상을 초과한 적이 없었어요. 그건 2015년에도 그랬고 16년에도 그랬고 제가 시기마다 소액을 한번 전송을 해본 경험들이 있는데 항상 적게 걸렸습니다. 그만큼 송금함에 있어서는 트랜잭션에 대한 방해를 크게 받지 않으면서 충분히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굳이 외국 은행에서 환전을 하고 예금을 트지 않아도 충분히 해외에 있는 누군가한테 빠르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큰 이슈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른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그런 강한 메리트들, 전통 금융시장을 대체할 만한 큰 이제 메리트가 있는 암호화폐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리플은 좀 특이 케이스였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이제 리플의 강력함이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리플이 여기서 안 쓰여지느냐, 저는 그 활용도는 가상 자산에 대한 수장들이 더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주고 허용을 해주면서 리플에 대한 범용적인 사용도는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가격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반영이 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뭐 비트코인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센티먼트로 이제 트럼프의 귀환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빠르게 상승을 했고, 다른 암호화폐도 이제 장점이 있는 만큼 다 급등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실제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휴지기, 쉬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기간이고, 앞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역할은 이 시장 자체가 더 활성화되려면 민간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민코인이 실제로 그냥 단순한 캐릭터 싸움이 아니라 민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플랫폼이나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워킹하는 새로운 작품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민코인, 사람을 기반으로 한 민코인이 사실상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그런 순간들이 올 때 우리가 정량적으로 가격을 매기지 못하지만 정성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오를 수 있고, 그 기반이 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민간의 ICO 시장 아시죠? 이 ICO 시장이 좀 더 커질 수 있고, ICO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대부분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또 그러면서 이슈가 될 수 있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 미국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조금 휴지기일 수 있다. 근데 중기 이상으로 봤을 때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모든 국가들이 화폐로서의 강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급락을 하거나 막 갑자기 무너지기보다는 완만한 패턴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과 다르게 알트코인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있나요? n분의 1 투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BTC 가격에 상당히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알트코인이 각각 추구하는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자신만의 어떤 이제 네트워크 상의 그런 것들이 백서상 실현이 되는 경우가 잘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수요자가 항상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이제 개발 의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항상 체킹이 안 된다는 측면이 이제 리스크이고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오스라고 있었는데, 이오스 같은 경우 이더리움의 덱을 충분히 이오스 기반으로 혹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다. 그것에 도전하는 것이 가스비라고 하죠. 전송비라는 것을 줄이면서도 이오스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이 이오스 플랫폼에 대한 진전도가 상당히 더뎠고, 그래서 가격이 또 급락을 하고 사실 소외가 됐어요. 그만큼 리스크를 우리가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된다. 이게 얼마만큼 개발의 진척이나 사용도가 더 늘어나는지를 체크를 좀 하시고서 보셔야 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n분의 1 투자를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이 좀 더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ICO 시장이 얼마나 괜찮아질까. 토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지금 스튜디오 룸이 있는데 이 룸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가치를 매기기를 원하잖아요. 항상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수록 실물에 대한 가치를 매기고 싶어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 공간이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을까? 이거를 또 토큰화하는 개념도 있고 이것이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실물 기반의 부동산 토큰도 있고 그 다음에 미술 토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확장적으로 늘어날 수 있죠. 근데 이 가치에 대해서 매긴다는 기본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 공개 IPO를 하듯이 근데 IPO를 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익과 실적에 대한 추정 예상치를 긍정적으로 처음엔 발표를 하지만 나중에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이제 제도권에서 일어나는 많은 투자의 방편들이 신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럼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신사임당이라는 플랫폼이 있다고 칠게요. 이게 지금은 아직은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유명한 이제 플랫폼이지만 이 플랫폼이 앞으로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 공개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쉽게 이루어지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민간의 개인이 혹은 자영업자가 혹은 소규모 비즈니스라는 개인 자체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ICO를 하고 그걸 통해서 시장에 뭔가 접근하려고 하고 거기서 자기가 가치를 높이는 부분을 충분히 가격으로서 매김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에서 출발한 게 ICO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 이 ICO 시장은 어떻게 보면 IPO에서 못다 했던 규제 때문에 안 됐던 하지만 가치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충분히 개인의 가치와 가격을 갖다가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거기서는 더욱이 이제 획일화된 기준 잣대가 없기 때문에 진짜 가치가 제로로 갈 수 있는 리스크까지도 염두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전 세계의 분위기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가치를 매기는 그런 형국에서 예전에 페이스북 리브라 기억하시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모두 다 토큰화되고 디지털화되는 추세선에서 ICO 시장도 의미를 그렇게 갖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알트코인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경제 분석가이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보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화폐에 대한 이제 가치 절하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정부 정책적으로 부채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하락이기 때문에 절하의 측면이 강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인 자산에 대해서 원자재뿐만 아니라 예전 같았으면 금만 올랐을 테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보셔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분산화된 원장에서 그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암흑기 시절에는 사실은 거래소가 그 가격을 갖다가 지탱하지 못하면 가격이 제로로 갈 수 있다는 위기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가치를 아직도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걸 제로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트렌드화됐고 화폐에 대한 가용성을 오히려 여기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서 찾고 있지만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는 기법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자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가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산화된 정보의 다양성이 얼마만큼 많은 네트워크상에 표현이 되고 있느냐 이것을 밸류에이션 가치로 매기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많은 네트워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못하니까 가치를 매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도 과도기적인 중에 있고 그것은 뭐냐면 항상 리스크를 머금고 있다라는 측면들. 단순히 미국의 대통령이 비축자산으로서 정책을 밀겠다라는 측면만 보고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추세적인 상승과 가격의 패턴을 만든 거는 제일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구글링 하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 미국의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들이 비트코인 ETF를 얼마만큼 작년까지 제가 확인했을 때는 5% 정도의 자산으로 항상 편입을 했었는데 이 비중과 인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학문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자산에 대한 활용도는 더 범용적일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실 때 그걸 기반으로 이제 자산 배분으로 일부 투자를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다. 암흑기가 오면요. 지금은 좋지만 정말 가격이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책적인 요소를 정확히 검증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간하신 책에서 트럼프 패닉은 어떤 의미인가요? 트럼프는 사실은 미국인의 입장에서 사랑이죠. 예전에 윌 다브스키가 얘기했던 두 대통령제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외부적으로는 강건하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국민을 포용하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는 대통령이 가장 최고의 리더다. 사실 민주당의 많은 대통령들은 그거를 명확하지 못했던 거예요. 외부적으로도 포용을 하려고 하고 내부적으로 포용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외부와 내부를 다 포용하다 보면 분명히 컨플릭트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민자를 위하다 보면 안에 있는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고요.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대통령의 이론제는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되려면 외부에는 항상 강건하고 뭔가 반향적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트럼프는 그걸 시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이 아닌 다른 국가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의 발언은 항상 충격이에요. 항상 리스크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일기 때 국가안보전략보고서와 최근에 나타났던 대선 캠페인의 내용, 그 다음에 트럼프가 지향하는 닉슨이라는 과거의 대통령을 보시면 이 시스템들, 모든 이야기들이 일목요연하게 다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 형국에 가장 핫한 게 뭐냐면은 상호 관세를 통해서 관세를 조정하겠다. 그래서 법령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루스벨트 대통령 때 책정이 됐던 상호무역법에 근거를 합니다. 이 상호무역법은 그 전에 어디에서 전환이 된 거냐? 바로 그 전에 스무트홀리법이라고 해서 적대적인 국가한테 관세를 갖다가 최대 40% 이상까지도 매길 수 있는, 그래서 2만여 개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겨서 그것 때문에 미국이 대공황까지 이를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철폐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행정명령권을 가지고서 상호무역법에 근거해서 상대 국가하고의 형평성을 따져서 관세를 매긴다라는 법칙이에요. 자, 이 규제법의 상호무역법의 근간을 보셔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 충분히 아직까지는 협의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트럼프 상호무역법을 대선 캠페인 때 제정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상호무역법이 제정이 되면 거의 스무트홀리법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40% 이상까지 매길 수 있고 그게 매겨지면 더 이상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트럼프는 데드라인을 넘지 않은 상태이고, 즉 패닉으로 보이지만 그 정책과 지금 사용하는 근거 법안들의 역사적인 오리진을 보시면 그가 지금 취하는 행태적인 전략 자체가 뭔가 지금 협의나 딜을 하기 위한 측면인지 아니면은 완전히 지금 되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가는 건지 그걸 판단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관련 근거법과 역사를 저는 총정리를 해서 이번에는 적어도 과거의 일기와 다르게 트럼프 2기 때는 우리나라가 너무 당혹스러운 나머지 실수를 하거나 너무 부정에 빠져가지고 대응을 못해서 기회를 못 잡는 부분을 놓치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기술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상호무역법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나중에 트럼프가 상호무역법을 근거로 해서 하게 되면 이제 빼박이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때 돼서는 진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고,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세를 중심으로 본다면 국가별로 지렛대 역할이 다 다르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은 그 내부의 군비 정렬 아니면 아군 다지기, 의지 다지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교통 정리. 왜냐하면은 북미는 어차피 하나의 경제권이거든요.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 수출의 의존도가 미국에 대해서 80%예요. GDP에서는 거의 1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멕시코나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멕시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인프라뿐만 아니라 자원이 사실은 하나의 어떤 체계로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캐나다랑 멕시코를 일단 손안에 꽉 쥐지 않으면 다른 국가를 소위 말해서 공략하거나 정략적으로 접근할 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 캐나다를 먼저 관세를 매기면서 교통정리를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더 나아가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방위비와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협상을 하기 위한 지렛대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렛대가 이미 깨졌습니다. 왜? 이미 협약을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압박할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했던 행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미 안보에 대한 협정은 6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아베 때 협력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때까지도 전통성이 지켜졌고, 그리고 최근에 이시바 총리가 바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똑같습니다. 먼저 기업에 투자하고 FDI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공장 짓겠다. 이거 하나로 앞으로 환율 조작에 대해서는 일본은 면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를 좀 많이 그 시그널들과 소위 말해서 벗어날 수 있는, 더 상대적으로 뭔가 줄 건 주고 받을 수 있는 베너핏을 좀 누리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정책적인 대응 전략이 그렇게 보여지고, 반대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관세가 안 매겼죠. 유럽 같은 경우는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적 전략? 중국이 커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을 압박하게끔 만드는 도구적 전략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바로 중국과 협약을 하고 있는, 중국과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 원자재 쪽 있잖아요. 그 원자재 쪽 철강, 알루미늄 이쪽을 먼저 관세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사실은 중국이 유럽에 수출하고 유럽이 또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로에서 압박을 당하면 사실은 중국도 또 막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결국에는 패권을 갖다 약화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인 세계적인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도구적 역할이 바로 유럽인 것이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 분야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이런 비관주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우리가 정치 불확실성에 놓여 있고 외교적으로 뭔가 더 불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좀 부정적 사고는 깨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효율부 같은 경우는 1기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수행했던 국가기술 표준안의 정책과 그다음에 기관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때 만들어 놓고, 대체적인 전략들은 만들어 놓고 코로나를 맞이했어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바로 기관이 언제냐면 정보효율부입니다. 근데 정보효율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어떤 계속 경각심이나 공무원의 일하는 패턴이나 새로운 체계를 갖다가 변화시킬 걸 예고하고 있잖아요. 이 정보효율부는 반대로 다른 국가하고의 외교적 협상 전략에 충분히 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기업, 협회, 많은 기업가들이 뭉쳐서 이 정보효율부에 수장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결국에 딜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 경로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회는 생긴다. 과거에 지금 트럼프가 하는 모든 정책들을 보면은 정통적인 어떤 공화당의 보수적인 철학들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전통 보수 철학은 핵심이 뭐냐면, 유럽과 다른 게 뭐냐면 절대적인 세습주의를 타파한다. 권위주의를 타파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기회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세운다. 이거예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 공무원이거나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기업가가 충분히 미국의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고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민간에서도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져올 국제 정세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중국하고의 단절입니다. 두 번째, 제국주의의 부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식의 제국주의 부활이죠. 이 트럼프식의 제국주의는 사실 여러분들 파나마 운하도 마찬가지고 그린랜드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가자지고 뭐 남의 다른 국가의 영토를 돈을 주고 산다, 이런 개념이 2000년대 이후로부터 1900년대 후반 이후로부터 사실 있었던 적도 없고 너무 어색하잖아요. 남의 국가 영토를 사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18세기에 제국주의 시대 때 성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국 제국주의 시절에 프랑스랑 계속 전쟁을 하고 프랑스 독립전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사실 영토 싸움이 계속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전쟁을 하다가 서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이래봐야 서로 손해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후에부터는 싸게, 재정적으로 힘든 국가가 싸게 땅을 내놓으면 그걸 땅을 사오고 이러면서 영토를 갖다 넓히는 측면이 있었고, 알래스카도 옛날에 미국이 러시아한테 사온 거예요. 왜 러시아 입장에서 알래스카 땅이 여러 가지 교두보적인 어떤 외교적으로 아니면 안보적으로 그렇게 큰 이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싸게 팔았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된 것처럼. 근데 이거를 다시 시행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중국하고의 절단을 의미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절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일기 때처럼 자유무역에서 무역 전쟁으로 갈 때는 굉장히 화두가 커지고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크지만, 절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평화로울 수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만큼 절단한다는 건 뭐냐면, 히토류부터 광물 자원, 여러 가지 원자재에 대한 의존을 이미 많이 해왔던 미국의 입장에선 대체할 수 있는 영토와 국가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적 성향으로 많은 영토를 보유하고자 하는 욕구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트럼프는 겉으로 표명될 때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굉장히 센 사람 같지만 체계적으로 움직이고요. 두 번째는 여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론이 돌아설 때쯤, 예를 들면 예전에 일기 때도 미국 여론 50%가 부정으로 돌아설 때 중국하고 무역 협정으로 바로 달려 들어갑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닉슨을 동경하지만 닉슨처럼 그렇게 일자형 형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트럼프는 사실 항상 경제적 효율성을 갖다가 추구하기 때문에 그 즉시에는, 단기에는 굉장히 불안정을 주지만 장기로 보면 새로운 산업, 그때 기억해보면 빵이라는 게 살아났고 그 시절에
사실 반도체 빅사이클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안이나 여러 가지 정책의 근거 법안의 취지나 역사적 배경만 보시면 이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는 게 긍정으로 가고 있는지 부정으로 가고 있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인 언어로만 판단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의 책을 보셔도 좋고 구글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 취지의 차원을 충분히 공부하신 다음에 해석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계획을 짜시고 앞으로의 여러 가지 사업 방향을 짜신다면 앞으로의 4년도 충분한 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번 영상 마쳐드리고 또 좋은 내용 있으면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